증거 김동인 피고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것은 복심 법원이었다. 사건은 살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딴 곳에서 참살을 당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그 칼은 범행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그 피해자는 교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짐작컨대 밤늦게 돌아가다가 그런 변을 당한 듯 하였다. 피해자에게서는 시계와 돈지갑이 없어졌다. 반지도 끼었던 자리는 있는데 현품은 없었다. 그 피의자로 잡힌 것이 S였다. S의 집에서 피해자의 돈지갑과 시계와 반지가 발견되었다. 더구나 강도 전과, 협박 전과 등등 몇 가지의 전과는 그의 범행을 이면으로 증명하는 증거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1심에서부터 피고는 꾸준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자기는 그날 밤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웬 참살당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달빛에 그 가슴에 금시계줄이 번쩍이는데 욕심이 나서 그것을 떼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욕심이 더욱 나서 몸을 뒤진 결과 돈지갑과 반지를 얻었다. 이것이 피고의 변명이었다. 그러나 이 변명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 더욱 그의 이전의 거친 생활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말을 더 불신하게 하였다. 검사의 요구로서 몇 사람의 증인도 불렸다. 한 사람은 어떤 카페의 여급이었다. 그 여급은 범행이 있는 날 저녁에 그 피해자도 자기네 카페에서 술을 먹었으며 S도 같은 시간쯤 하여 술을 먹은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세물할 때에 돈이 수북히 든 지갑을 S가 보고 어떤 놈은 돈이 저리도 많은가? 고 탄식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둘째, 증인이 나섰다. 그것은 현장 근처에 살던 어떤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이 깊도록 문 밖에 나와 앉아서 밝은 달을 우러러보며 자기의 젊었을 때의 추억에 정신을 잠그고 있었다. 새벽 3시쯤 하여 그 노인은 제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펄떡 정신을 차렸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은 무엇에 정신을 잃은 듯이 허든허든 앞만 바라보면서 저편으로 가버렸다. 그 사람이 분명 S라 하였다. 의사의 검증에 의지하건대 범행은 3시 전후하여 생긴 것이었다. 이리하여 S에 대한 불리한 증거는 두세 가지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리한 증거는 없었다. S를 위하여 일어섰다는 변호사조차 시원한 변론은 안 하였다. 변호사는 자기부터가 S의 범죄를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S의 불행한 환경이 낳은 결과이지 S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리고 S의 환경을 한참 설명한 뒤에 이러한 환경 아래서 자라난 S가 비록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악까지 범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용서할 점이 없지 않으니 현명한 각하는 그런 점을 잘 이해하고 관대한 처분이 있기를 바란다 결론하였다. 검사의 논박은 물론 극단의 것이었다. 검사는 S가 아직껏 범한 모든 죄악을 차례로 엮어내리고 이러한 상습적 범죄자, 더구나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한 범죄자를 그냥 살려둔다는 것은 양의 무리 가운데 이리를 섞어둔과 마찬가지이니 법의 목적이 선량한 인민을 보호하는 데 있는 이상에는 이러한 무서운 사람을 사회에 그냥 살려둘 수는 없다. 따라서 원 판결의 사형이 지극히 적당하니 공소를 기각해달라 하였다. 재판장 I씨는
묵묵히 그것을 들은 뒤에 다시 피고에게 향하여 변명할 말이 없느냐 물었다. 피고는 다시 자기의 무죄함을 역설할 뿐이었다. 죄가 있다면 횡령이나 절도이지 살인 강도는 아니라 하였다. 공판은 이리하여 끝이 났다. 그것은 재작년 어떤 몹시도 달밝은 가을 저녁이었다. 30년을 동고동락하던 사랑하는 부인을 얼마 전에 잃고 쓸쓸하고 애끄름에 참지 못하여 아이씨는 밤에는 늘 교회에 산보를 다니는 것이 어느덧 버릇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이런 달밝은 밤은 그로 하여금 더욱 집에 들어밖에 있지를 못하게 하였다. 아이씨는 교회에 산보를 나갔다. 피곤하고 쓸쓸한 다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아이씨는 어떤 솔밭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잠시 몸을 쉬려 하였다. 잠시 쉬려던 아이씨는 좀채 일어서지 않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묵상에 잠긴 아이씨는 다시 일어서기를 잊어버린 것이다. 이곳저곳으로 윗 관청의 명령 한마디에 떠나다니지 않을 수 없는 불안정한 하급관리 생활의 몇 해. 그때의 많고 많은 고생이며 어려움을 한마디에 쓰단 말 없이 참고 지낸 부인. 현숙하고도 온순하던 부인. 아이씨의 일생을 통하여 수없이 만난 많은 곤란 앞에 잘못하면 아이씨가 거꾸러지려 할 때마다 뒤에 숨어서 그를 격려하던 부인. 아이씨가 오늘날 겨우 얻은 복심법원 수석 판사란 지위의 뒤에는 부인의 쓰리고 아픈 참을성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부인을 겨우 주의가 좀 안정된 오늘에 잃었다는 것은 아이씨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온통한 일이다. 그 잃은 부인의 추억에 잠긴 아이씨는 세상 만사를 잊었다. 그리고 묵묵히 앉아서 눈물겨운 생각에 한숨을 짓고 있었다.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아이씨는 무슨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편 앞길에서 어떤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다. 때때로 들려오는 말귀로 계집에 대한 오난으로 서로 다투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괴상한 부르짖음을 바라며 넘어졌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손에는 달빛에 칼이 번쩍였다. 아이씨는 옴짝을 못하였다. 꿈일까? 목마의 습격을 받은 듯이 가슴이 서늘하게 되면서 아이씨는 옴죽을 안 하고 망연히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 많은 범죄 사건을 취급해온 그였지만 눈앞에서 실행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아이씨는 꿈과 같이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가해자는 달아났다. 그러나 아이씨는 그냥 망연히 앉아 있었다. 좀 뒤에 또 한 사람이 그 길에 나타났다.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으로서 갈짓자 걸음으로 지나가다가 방금 그 현장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눈앞에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흠칫한 그는 발로써 툭 한번 차본 뒤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연하여 쓰러지려는 몸을 그곳에 버티고 섰다. 그런 뒤에는 눈에 초점을 맞추는지 머리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한참 그 송장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문득 송장 위에 몸을 굽히더니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몇 가지의 물건을 얻어내서 제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에 그제야 겁이 났던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가 쪽을 향하여 달아나 버렸다. 이리하여 법률의 대행인인 아이씨의 눈앞에서 한 가지의 살인사건과 한 가지의 절도사건이 생겨난 것이었다. 그때의 그 살인범은 체격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범인으로 잡힌 S는 단단하게는 생겼지만 키가 작았다. 아이씨는 자기가 맡은 이 사건이 2년 전에 제 눈앞에서 실행된 그 범죄 사건임을 깨닫는 순간에
S가 진범인이 아니고 한낱 절도에 지나지 못함을 알았다. S의 공술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남에게 인정시킬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있다면 그것은 피고의 공술뿐이었다. 피고의 공술뿐을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현대의 법률은 너무 영리하였다. 한 가지, 그 범행에 쓴 칼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라도 있으면 피고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지만 그것조차 피에 뭉그러져서 똑똑하지를 않았다. 이리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대신에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아닌 밤중에 무얼 하러 교회에 나갔더나 하는 질문에도 피고는 우물쭈물 잘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번을 질문을 받은 후에 겨우 그 피해자에게 돈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강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던 것을 자백하여 자기의 입장을 더욱 불리하게 하였다. I씨는 이번에 이 사건이 2년 전에 자기가 목도한 그 사건임을 알고 몇 번을 그때에 자기가 본 바를 모두 피력해버릴까 하였다. 그러나 생애의 거의를 사법계에서 보낸 그는 자기의 말뿐이 얼마나 피고에게 이익을 줄지 그 정도를 알았다. 물적 증거. 이것이 아니면 사법계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증언을 인정시킬 만한 물적 증거는 뿐만 아니라 그날의 자기의 본바를 다 말하려면 그는 자기의 눈앞에서 무서운 범죄가 실행되는 데에도 그것을 막거나 방지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그때의 자기에 대하여 변명할 만한 재료가 없는 것이었다. 차디찬 사법관으로서의 아이씨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조차 일어났다. 서로 백보를 양보하여 사건이 무사히 해결이 되어 S씨가 무죄로 석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법률의 이신상 그 진범인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서로 다행히 그 진범인을 붙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형에 처할 만한 증거가 나설는지 이것은 미리 판단함을 허락하지 않는 문제였다. 그럴진데 자기 혼자만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온갖 방면으로 자격이 있고 증거가 충분한 S를 그냥 진범인이라 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을까. 재판에 평의가 열렸다. 법률이 작정한 바에 의지하여 그중 지위가 낮은 판사 오씨부터 먼저 의견을 말하였다. 오씨는 비록 나이는 적다 하나 그 수완에 있어서 명민한 판사라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법의 해석도 없었다. 법 이론도 없었다. 이만치 증거가 갖추어진 사건에 무슨 다른 이론이 필요가 있을까? 오 씨는 간단히 온갖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갖추어진 점을 설명하고 결론으로 공소를 기각함이 좋겠다 하였다. 다른 판사들의 의견도 대동소이하였다. 그리고 결론은 다 오 씨와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에 아이 씨가 일어섰다. 점잖게 수염을 한번 쓰다듬은 뒤에 한참 먹먹히 섰다가 여러분은 피고의 공수를 어떻게 해석하시오? 하고 천천히 물었다. 이 의외의 재판장의 말에 다른 판사들은 모두 멍멍해졌다. 그리고 아이씨의 입만 바라보았다. 내 생각 같아서는 피고의 공술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씨는 한마디 더 보탰다. 그러나 다른 판사들은 역시 멍멍이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았다. 잠깐의 시간이 흘렀다. 오 씨가 일어섰다. 예, 혹은 피고의 공술이 사실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로 보이는 점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세울 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그 말을 신용한다 하나 법률은 증거가 없는 공소는 신용을 안 하니까요. 오 씨는 이렇게 재판장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아이 씨는 또다시 손을 들어서 수염을 쓸었다. 그러나 구태여 오 씨의 말을 반대하려고도 안 하였다. 아니,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견뿐이에다. 아이 씨도 제 말을 흐려버렸다. 그리고 평이한 결과로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피고의 공소는 기각함에 일치되었다. 일주일 후에 판결이 내렸다. 판결은 물론 피고의 공소는 이를 기각함이었다. 그날 오후 아이씨는 어떤 신문 기자를 재판소의 복도에서 만나서 그 기자에게서 S 사건이 낙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는 축하를 받았다. 하늘의 섭리지. 쥐가 죄를 지은 뒤에야 벗어날 수가 있나? 아이씨는 법률의 대리인이라는 엄격한 얼굴로 손을 들어 허연 수염을 쓸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 뒤에는 어딘지 모를 부끄러움의 근사한 표정이 숨어 있었다. 지금까지 김동인의 증거였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인. 노총각 M이 혼약을 하였다. 우리들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뜻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M은 32살이었습니다. 세태가 갑자기 변하면서 혹은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은 적당한 배우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단지 조언이라 하는 데 대한 반항심 때문에 늦도록 총각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아가긴 하지만 32살의 총각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아직껏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책임 비슷이 결혼에 대한 주의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M은 언제나 그런 의론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는 매우 흥미를 가진 것이 분명한데 겉으로는 고소로서 친구들의 말을 거절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M이 우리의 모르는 틈에 어느덧 혼약을 한 것이외다. M은 가난하였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어떤 회사의 월급쟁이였습니다. 이 뿌리 약한 그의 경제 상태가 그로 하여금 늙도록 총각으로 지내게 한 듯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친구들은 M의 총각 생활을 애석히 생각하여 장가들기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쁘는 M이 장가를 가지 않는데 다른 종류의 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나의 직업이 발견한 M의 육체적인 결함. 이것 때문에 M은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M은 학생 시대부터 대단한 방탕 생활을 하였습니다. 방탕이래야 금전상의 여유가 부족한 그는 가장 하류에 속하는 방탕을 하였습니다. 50전 혹은 1원만 생기면 즉시로 우동집이나 유곽으로 달려가던 그였습니다. 체질상 성욕이 강한 그는 그 불붙는 성욕을 끄기 위하여 눈앞에 닥치는 기회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음식을 한턱 하라기보다 유곽을 한턱 하라는 그였습니다. 질로는 모르지만 양으로는 세계의 누구에게든 그다지 지지 않을 테다. 관계한 여인의 수요에 대하여 이렇게 발언하기를 주저치 않으리만치 그는 선택이라는 도정을 밟지 않고 집어세웠습니다. 20서너 살에 벌써 200명은 넘으리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30살 때는 벌써 괴승, 신돈이를 멀리 눈 아래로 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지라 온갖 성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술이 억배요. 그 위에 유달리 성욕이 강한 그는 성병에 걸린 동안도 결코 삼가지를 않았습니다. 1년 360여일 그에게서 성병이 떠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농이 흐르고 한 달 건너큼 고환염으로써 걸음걸이도 거북스러운 꼴을 하여 가지고 나한테 주사를 맞으러 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전 혹은 이론만 생기면 또한 성행위를 합니다. 이런지라 물론 그는 생식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 아는 나는 애미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그의 도덕심에 동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생을 빈곤한 가운데서 보내고 늙은 뒤에도 슬라도 없이 쓸쓸하게 지낼 더구나 자기를 봉양할 슬라가 없기 때문에 백발이 되도록 제 손으로의 고해를 헤엄치어 나갈 그는 과연 한 가련한 존재이겠습니다. 이렇던 애미 어느덧 우리의 모르는 틈에 우물쭈물 혼약을 한 것이외다. 하기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은 뒤에 혼자서 신간 치료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에 애미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두운 얼굴로서 내가 묻는 이야기에도 그다지 시원치 않은 듯이 입술에 대답을 억지로 하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남자가 매독을 하려면 생식을 못하나? 괜찮겠지. 임질은 글쎄 고안을 옥하사리로 침범당하다 하지 않으면 괜찮아. 고안은 내 친구가 근데 고안염을 앓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생식을 못하겠다고. 비건이 여간이 아니야. 고안을 옥하사리로 하면 절대 불가능인가? 양쪽 다 알았다는데. 그것도 경하게 알았으면 영향 없겠지. 가령 그 경하다 치면 내가 아는 게 그게 경한 편일까, 중한 편일까? 나는 뜻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중하기도 그만치 중하게 아른 뒤에 지금 그게 경한 게냐 중한 게냐 묻는 것이 농담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으므로 애의 얼굴은 역시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무슨 중대한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눈을 푹 내리뜨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본 뒤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아주 경한 편이지. 이렇게 대답하여 버렸습니다. 경한 편? 그럼! 이리하여 작별을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면 그 저녁의 그 문답이 오늘날의 그의 혼약을 이루게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M이 혼약을 하였다는 기보를 가지고 온 것은 T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다 M을 아는 친구가 너댓 사람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골동 국보 하나 없어졌다. 누가 이런 비평을 가하였습니다. 나는 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연애로 혼약이 된 셈인가요? 연애? 연애가 다 뭐예요? 갈보 나까이밖에는 여자라는 걸 모르는 녀석이 어디서 연애의 대상을 구하겠어? 그럼 지창금이라도 있답디까? 지창금이란 네 집 얘 이름이요? 나는 여기서 이 혼약에 대하여 가장 불유쾌한 한 면을 보았습니다. 30이 넘도록 청각으로 지낸 그로서 연애라 하는 기묘한 정사 때문에 그 절을 굽혔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하할 일이지 책할 일이 아니외다. 지창금을 바라고 혼약을 하였다 해도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더구나 그의 빈곤을 잘 아는 처지인지라 크게 욕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연애도 아니요 금전 문제도 아닌 이 혼약에서는 가장 불유쾌한 한 가지의 결론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가장 불유쾌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곽에 다닐 비용을 경제하기 위하여 마누라를 얻는 셈이구려. 이 혹평에 대하여는 티는 마땅치 않다는 듯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호곤할 것도 아니겠지요.
M도 벌써 32살이던가 3살이던가. 좌우간 그만하면 차차로 자식도 무릎에 앉혀보고 싶을 게고 그렇다고 마땅한 마누라를 선택할 길이나 방법은 없고 자식? 고한념을 그만침이나 심히 앓은 녀석에게 자식? 자식은 불유쾌하기 때문에 경솔이도 직업적 비밀을 입 밖에 내인 나는 하던 말을 중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말까지는 도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요? M의 생식 능력에 대하여 사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나는 그 말을 돌려 꾸미기에 한참 애를 썼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혹은 M은 생식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찰을 안 해본 바이니까 혹은 또한 생식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M이 너무도 싱거운 혼약을 한 데 대하여 불쾌하여 그런 혹언은 하였지만 그 말은 취소한다. 이러한 뜻으로 꾸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석에 있던 20살쯤 난 젊은이가 외려 일생을 자식 없이 지내면 편치 않아요? 이러한 의견을 내는 데 대하여 젊은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혈속의 애정이라는 문제와 그 문제를 너무도 무시하는 이즘의 풍조에 대한 논평으로 말머리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M은 몰래 결혼식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로서 M의 결혼식의 날짜를 미리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들 제각기 하는 소위 신식 혼례식을 하지 않고 제 집에서 구식으로 하였습니다. 모 여고부 출신인 신부는 구식 결혼식이 싫다고 하였지만 M이 억지로 한 것이라 합니다. 이리하여 유곽에서는 한 부지런한 손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독점이라 하는 건 참 유쾌하거든. 결혼한 뒤에 M은 어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합니다. 비록 연애로서 성립된 결혼은 아니지만 그다지 실패한 결혼은 아닌 듯 하였습니다. 50전 혹은 1원의 돈을 내어 던지고 순간적 성욕의 만족을 사던 이 노총각이 꿈에도 생각지 못할 독점을 하였음에 그의 공지가 작지 않았을 것이외다.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결혼한 뒤에 연애가 생긴 듯 하였습니다. 언제든 음침한 기분이 떠돌던 그의 얼굴이 그럴싸해서 그런지 좀 밝아진 듯 하였습니다. 복 받거라! 우리들, 더구나 나는 그들의 결혼을 심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낱 M의 성행위의 기구로 M과 결합게 된 커다란 희생물인 그의 젊은 아내를 위하여 이것이 행복된 결혼이 되기를 축소하였습니다. 동기는 여하튼 결과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너의 아내로서 한계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여라. 어머니로서의 즐거움을 맛볼 기회가 없는 너의 아내에게 그 대신 아내로서는 남에게 곱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라. M의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이렇게 축소하였습니다. 신혼의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M이 자기의 젊은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완력을 사용한단 말까지 조금씩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는 그다지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아라비안 나이트, 마신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되풀이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어떤 어부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기는 고기는 없고 그 대신 병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병은 마개가 닫혀 있고 그 위에 나무로 굳게 봉함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잠시 주저한 뒤에 그 병의 봉함을 뜯고 마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즉, 병에서는 한 줄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연기는 차차 뭉쳐서 거기는
커다란 마신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이 병 속에 감금한 것은 선지자 솔로몬이다. 이 병 속에 갇혀 있던 동안 나는 스스로 맹세하였다.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거대한 부를 주겠다고. 그리고 10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맹세했다. 이제 다시 100년 안으로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보배를 다 주겠다고. 그리고 헛되이 100년을 더 기다린 뒤에 100년을 더 연기해서 그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고. 그러나 그 100년이 다 지나도 역시 구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맹서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구해주는 놈이 있거든 당장에 그놈을 죽여서 그새 갇혀있던 그 분풀이를 하겠다고. 이것이 병 속에서 나온 마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엠이 자기의 젊은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들릴 때에 나는 이 이야기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0이 지나도록 총각으로 지낸 그 고통과 고적함에 대한 분풀이를 제 아내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컷 학대해라, 실컷 학대해라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엠이 결혼한 지 1년이 거의 된 어떤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아나는 어떤 곳에서 저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이날 유난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술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본시 말이 많지 않은 그가 이날은 더욱 입이 무거웠습니다. 몹시 취하여 더 술을 먹지 못하리 만치 되어서 그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충혈이 된 그의 눈은 무시무시하게 번뜩였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말해주게. 내게 생식 능력이 있겠나? 글쎄, 검사를 해봐야지. 나는 이만치 하여 넘기려 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진찰해 봐주게. 왜 갑자기? 그는 곧 대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한 잔 먹은 뒤에 눈을 푹 내려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만약 생식 능력이 없다면 저 사람이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없는 게 판명되면 아직 젊었을 때 해져서 저 사람이 제 운명을 다시 개척할 때를 줘야지 않겠나? 그래서 말일세, 진찰해 보아야지. 그럼 언제 해보세? 그 며칠 뒤에 나는 애미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해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M은 그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M의 아내는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M이 검사하겠다는 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날의 제 말 맞다나 아내의 장래를 위하여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대한 의혹 때문에 하여 보려는 것일 것이다. 자기도 온전히 모르는 바는 아니로되 10중8구는 자기는 생식불능자일 텐데 자기 아내는 임신을 한 것이외다. 생각하면 재미있는 연극위에다. 생식 능력이 없는 M은 그런 기색도 배지 않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M에게로 시집을 온 새 아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생식불능자인 줄은 모르는 아내는 뻐젓이 자기의 가진 죄의 씨를 M에게 자랑하고 있을 것이다. 일찍이 자기가 생식불능자인지도 모르겠다는 점을 밝혀주지 않은 M은 지금
이 의혹의 구렁텅이에서도 제 아내를 책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그가 검사를 하겠다 하나 검사를 하여서 자기가 불구자인 것이 판명된 뒤에는 어떤 수단을 취할는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음행을 책하자면 자기의 사기적 행위를 폭로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추자면 제 번민만 더욱 크게 할 것이다. 어떤 날 그는 검사를 하자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환자가 몇 사람 밀려 있던 관계상 나는 그를 내 사실에 가서 좀 기다리라고 하고 환자 처리를 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그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도 사실 어찌하여야 할지 똑똑히 마음을 작정치 못했던 것이외다. 검사한 뒤에 당연히 사멸에 있을 생식 능력을 살아있다고 하자니 그것은 나의 과학적 양심이 허락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또한 사멸하였다고 하자니 이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무서운 선고에 다름없었습니다. 에미라 하는 정당한 남편을 두고도 불의의 쾌락을 취하는 애매 아내는 분명히 책받을 여인이겠지요. 그러나 또한 다른 편으로 이 사건을 관찰할 때에 내가 눈을 꾹 감고 그릇된 거만을 내린다면 그로 인하여 절대로 불가능하던 애미 스라의 사랑스런 자식을 두고 거기서 노후의 이안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만사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내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갈래길에 서서 나는 어느 편 길을 취하여야 할지 판단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4, 5일 뒤에 저절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침울한 얼굴로 찾아온 M에게 대하여 나는 의리상 오늘 검사해 보잖아 하니깐 그는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벌써 했네. 응? 어디서? 피병원에서. 그래서 결과는 살았다네. 나는 뜻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외의 대답을 들은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살았다네 하는 그의 음성이 너무 침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동안 나는 내가 하마터면 질 뻔한 괴로운 임무에서 벗어난 안심을 느끼는 동시에 피병원에서의 거만에 의의 눈을 크게 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을 만난 M의 눈은 낭패한 듯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눈으로 그가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는 왜 거짓말을 하였나? 자기의 아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과 및 제 마음을 속여가면서라도 자식을 슬하에 두어보기 위하여 나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이런 기모치 기분 알겠나? 어떤? 그는 잠시 쉬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을 받았네. 받은 즉시로 나와서 먹고 쓰고 사고 실컷 마음대로 돈을 썼네.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지갑 속에 돈이 몇 푼 안 남아 있을 것은 분명해. 그렇지만 지갑을 못 열어봐. 열어보기 전에는 혹은 아직은 꽤 많이 남아 있겠거니 하는 요행심도 붙을 수 있겠지만 급기 열어보면 몇 푼 안 남은 게 사실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게 무서워서 아직 있거니 스스로 속이네 그려. 쌀도 사야지, 나무도 사야지. 열어보면 그걸 살 돈이 없는 게 사실로 나타날 테란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지갑에서 손을 멀리하고
제 집으로 돌아오네. 그 기모치 알겠나? 나는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알겠네. 그는 다시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M은 검사도 하여 보지 않은 것이외다. 그는 무서워합니다. 그는 검사를 피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식으로 판단하여 물론 남편의 아이일 것이외다. 거기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외다. 의심을 품을 필요도 없는 것이외다. 왜? 여인이 남편을 맞으면 원칙상 임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을 의심하다가 향기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 이것은 자작지얼로서 원망을 할 곳이 없을 것이외다. 벌의 둥지를 건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외다. 10중 8구는 향기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검사를 M은 회피한 것이외다. 절망을 스스로 사지 않으려 그리고 번민 가운데서도 끝끝내 인류의 희망을 붙여 두려 M은 온전히 검사라는 위험한 벌의 둥지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외다. 그리고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 아내의 뱃속에 있는 자식에게 대하여 억지로 애정을 가져보려 결심한 것이외다. 검사를 하여서 정충이 살아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사멸하였다면 시제 제 아내와의 새에 생길 비극과 분노와 절망은 둘째 두고라도 일생을 슬하의 혈육이 없이 보내고 노후에 의탁할 곳을 가질 가능성조차 없는 절망의 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외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외다.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거부하고까지 이런 모험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외다. 이리하여 그는 검사는 단념하였지만 마음에 있는 의혹부는 온전히 끄지를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날 그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꼭 제 애비를 닮는다면 좋겠구먼. 거기 대하여 나는 닮는 애를 여러 가지로 들어서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인이 애를 뵈면 걱정일 테야. 아버지나 친할아버지를 닮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왜 편을 닮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닮지 않으면 걱정이 아니겠나. 그저 애비를 닮아야 제일이야. 나는 대답하였습니다. 글쎄 말이지. 내 전문이 아니니까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독일 소설에 이런 게 있지 않나. 아버지라나 하는 희곡말일세. 자식을 낳았는데 제 자식인지 아닌지 몰라서 번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그것도 아버지만 닮으면 문제가 없겠지. 아이고, 다 굳혀놔. 애매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반년쯤 자랐습니다. 어떤 날 M은 그 아이를 몸소 안고 병을 뵈러 나한테 왔습니다. 기관지가 조금 상하였습니다. 약을 받아가지고도 그냥 좀 앉아있던 M은 묻지도 않는 말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놈이 꼭 제 증조부님을 닮았다거든. 그래? 나는 그의 말에 적지 않은 흥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응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자면 그 어린애와 M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바인데 그 애가 M의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기이함으로써 어린애의 진편과 애편의 근친에서 아무도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M의 친척은 할 일 없이 예전에 죽은 조상을 들추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에게 커다란 의욕과 그보다 더 커다란 희망은 M으로 하여금 손쉽게 그 말을 믿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적어도 신뢰하려고 마음먹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자기의 말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본 M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가 예비하였던 둘째 말을 마침내 꺼내었습니다. 게다가 날 닮은 데도 있어. 어디? 이보게. 엠은 어린애를 왼편 팔로 가만히 옮겨서 부다듬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제 양말을 벗었습니다. 내 발가락을 보게. 내 발가락은 남의 발가락과 달라서 가운데 발가락이 구좀 길어. 쉽지 않은 발가락이야. 한데 엠은 강볼을 들치고 어린애의 발을 가만히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놈의 발가락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엠은 열심으로 찬성을 구하는 듯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닮은 곳을 찾아보았기에 발가락 닮은 것을 찾아내었겠습니까? 나는 엠의 마음과 노력에 눈물겨워졌습니다. 커다란 의혹 가운데서 그 의혹을 어떻게 하여서든 사겨보려는 엠의 노력은 인생의 가장 요절할 비극이었습니다. 엠이 보라고 내어놓은 어린애의 발가락은 안 보고 오히려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그리고 나의 얼굴로 날아오는 의혹과 희망이 섞인 그의 눈을 피하면서 돌아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였습니다. 죄와 벌, 김동인. 어떤 사형수의 이야기. 내가 판사를 사직한 이유 말씀이하여 나이도 늙고 인젠 좀 편안히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직했죠. 예?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글쎄, 있을까? 있으면 뭐 있기도 하고 없다면 없고 그렇죠. 이야기해보라고요? 자, 뭐 할 만한 이야기도 없는데요. 어떤 날 저녁 어떤 연애의 끝에 친한 사람 몇 사람끼리 제2차 회로 모였을 때 말말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 전 판사는 몇 번을 더 사양해 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아니, 나는 사법관이지 입법관이 아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법률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것은 현명한 여러 입법관의 머리에서 얼마 동안 연구되고 닥달된 뒤에야 처음으로 명문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법관은 법률의 명문의 모호한 점을 해석하며 법률의 명문에 의지해서 범죄를 다스리는 것이 직책이지 그 법률의 근본을 캐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권리에 지나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형의 비판이라든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가 재직 때에 당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라는 지위를 사직한 이유를 간단히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심법원 판사 때의 일이다. 어떤 날 어떤 사형수의 공소재판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맡게 되었는데 예비 지식으로 피고의 공소 이유와 제1심의 기록 등을 대강 눈에 걸쳐보니까 사람 셋을 죽인 살인 강도범이었습니다. 더구나 피살자 세 사람 가운데 하나는 아직 철 모르는 어린애로서 그런 철 모르는 어린애까지 죽인 살인 강도는 성질로 보아 흉포무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그만치 알아두었습니다. 대체 사형수로 하는 것은 하여간 공소는 해보는 것이니까 별로 신기하게 여길 사건도 아니므로 그저 그만치 해가지고 공소재판을 열었지요. 그리고 순서대로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전과의 유무 등을 물었는데 23살 났다는 젊은 사람이 전과 6범이었습니다. 12살 때의 소매치기를 비롯하여
절도, 공갈, 강도 등등 온갖 죄악을 다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이만하면 벌써 피고의 성질이 짐작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벌써 공소해야 역시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규칙에 의지해서 공소한 이유를 물었지요. 그러면서도 피고가 무슨 핑계를 대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말을 하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는 뜻밖의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피고의 말은 자기는 사형이 싫어서 공소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는 제1심에서 자기의 과거를 한번 다 이야기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기회를 얻으려고 공소한 것이지 사형이 억울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려. 자기의 범행은 죽어도 싸다고 검사가 할 말까지 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온화한 말로 공판정은 범행을 조사해서 거기다가 형을 과하는 곳이지 피고의 경력 연구소가 아니니깐 그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해버리고 범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니까 피고는 한참 머리를 수그리고 있더니 그러면 공소를 취하하겠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공소는 그만 취하해 버렸는데 한 2, 3일 뒤에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대체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 못하면 사형을 달갑게 받겠다던 그 피고의 경력은 어떠한 것인가? 호기심이 무럭무럭 나서 어디 한번 알아보자 하고 한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형무소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판사 대 피고의 지위가 아니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서 그 사람을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췌한 얼굴로 기뻐서 내게 이야기한 바로서 그 사람의 경력이 이런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찬도라 하였다. 비교적 미남자였고 얼굴로 보아서는 아무 흉포한 점이 없었다. 그는 사람을 셋을 죽였다. 무슨 큰 오남이 있어서 죽인 바도 아니요 돈을 뺏으러 들어갔다가 들켜서 그만 세 사람을 죽인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른 두 사람을 죽이고 달아나려다가 그는 곁에서 날뛰면서 울고 있는 서너 살 어린아이까지 마침내 죽인 것이었다. 이것이 혹은 잔혹한 일이라 할지 모르나 이것은 그가 그 어린아이에 대한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그의 범죄 사실이었다. 그는 11살부터 벌써 죄를 짓기 시작하였다. 소매치기, 절도, 협박, 공갈, 강도. 이러한 모든 죄를 차례로 지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범죄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범죄로 안정되지 못한 생애를 밟아오다가 마침내 23살이라는 지금의 세 사람을 죽였다는 무서운 죄악으로서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천성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던가? 부모의 유전으로 그런 못된 성질을 물려받았던가? 혹은 사귀던 친구가 나빴던가? 만약 친구가 나빴다 하면 그런 못된 친구와 사귀는 것을 감독할 만한 부모는 무얼 하였나? 자식을 감독할 줄을 몰랐나? 감독하려 하지를 않았나? 또는 못하였나? 가령 못하였다 하면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운송조에서 마차를 끌어주고 그날 그날을 보내는 올량한 시민이었다. 그의 어머니도 역시 참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공대하고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올량한 아내였다. 이러한 부모 아래서 가난하나마 아무 부족한 불만을 모르고 그는 11살까지 자랐다. 그때 그는 보통학교 5학년생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생활에 병집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전혀 모를 바였다. 이것은 하느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도록 주의시키려는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지, 혹은 악마가 사람의 세상을 이어파는 수단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사람의 세상은 언제 어떤 곳에서 뜻하지 않은 궤변이 생길지 온전히 모를 바였다. 그의 아버지가 법률의 그물에 걸렸다. 일은 사소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일이었다. 어떤 날 그의 부리는 말이 지나가는 자동차에 놀라서 구루마를 단 채로 거리로 달아났다. 놀란 말이 달아나서 돌아다니는데 체면과 인사가 있을 리가 없었다. 마차에 치여서 몇 사람은 중상을 당하고 몇 사람은 죽었다.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즉사한 사람 가운데에는 불행히 그 지방의 장관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커졌다. 놀란 말이 장관을 알아볼 리가 없고, 장관이라 한들 마차에 치이면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장관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사건의 결과를 좀 더 중대화하였다. 법률은 그를 꼭 벌여야 할 책임을 느꼈다. 그리고 육법 전서를 편 결과 형법 제211조에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는 조문을 얻어내고 그에게 3년 동안을 형무소 안에서 지내기를 명하였다. 이리하여 비극은 마침내 이 집안에도 이르렀다. 인형으로서의 온공함과 얌전함은 배웠지만 아직 주부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그것의 행사 방법에 대한 교육과 교양이 없는 찬도의 젊은 어머니는 이런 일을 당하면 낭패할 밖에는 다른 도리는 없었다. 어머니는 낭패하였다. 그리고 그 낭패에 대하여 아무런 방책도 생겨나지 않은 동안에 시간은 거듭하여 날이 되고 날은 거듭하여 달이 되었다. 법률은 정당한 선고를 찬도의 아버지에게 내린 것이었다. 법률은 사회에서 대하여서나 찬도의 아버지나 모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가려운 일이 없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찬도의 아버지에게 내린 선고는 세상에 정신 못 차리려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려는 한 경종으로서 이것은 법률의 정당한 사명이었다. 그러나 그 법률이 잊어버린 사람의 축에 한 폐의 가련한 모자가 있었던 것이었다. 처세약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때문에 밥을 굶고 옷을 헐벗지 않으면 안 될 가련한 모자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이 사람을 내실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까지는 내지 않았다. 찬도는 어느덧 학교에 안 다니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못 다녔겠지. 그리고 단칸방에서 이런 아들과 젊은 어머니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며칠을 참은 뒤에 어떤 날, 어머니는 나가서 쌀과 나무를 사왔다. 아직 것은 쌀과 나무와 옷감이라는 것은 하늘이 비를 주듯 때때로 내려주는 것쯤으로 알고 별로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던 찬도는 이번 사건의 뒤에 처음으로 쌀과 나무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며 그것이 돈을 주는 아버지가 없어졌으므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다. 그랬던 것을 어머니가 사왔다 하는 것은 찬도에게는 뜻밖이었다. 웬 돈? 누가 돈을 벌었나? 무엇을 하여 벌었나? 어떤 날 아침, 좀 일찍 깬 찬도는 머리맡에 흩어져 있는 음식 그릇들을 보았다. 찬도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 남은 부스러기라도 고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속이 불유쾌해져서
그만두고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아직껏 깨지 않았다.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이 발려 있었다. 찬도는 속이 몹시 언짢아졌다. 자기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은 어머니도 잘 알 터인데 밤에 혼자 사다 먹었다는 것은 찬도의 자존심에 거슬린 것이었다. 모반함을 받은 것 같은 분한 마음과 얄미운 어머니의 태도에 노염이 난 찬도는 분김에 옷을 주워 입고 몰래 집을 나섰다. 그리고 노염과 분함이 차차 더해가는 하루를 굶으며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 나와서 변명하기를 기다리다가 밤 10시쯤 하여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웬 잔치가 있었다. 어머니는 웬 사나이와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온종일 어디 갔으니? 얼른 자라! 하고 한마디 꽥 소리를 지른 뿐이었다. 음식을 먹으란 말도 없었다. 배고프지 않느냐는 말조차 없었다. 찬도는 자리를 윗목에 내려 펴놓고 누웠다. 좀 가만가만 펴지. 뭔지 나누나. 어머니는 또 나무람을 하였다. 분함과 노염과 주림으로 자리 속에 들어는 갔지만 찬도에게 졸음이 올 리가 만무하였다. 음식 냄새가 코로 몰려 들어왔다. 그것은 몹시 좋은 냄새였다. 그러나 또한 몹시 역한 냄새에 다름없었다. 울고 싶은 마음, 아니 오히려 죽고 싶은 마음을 이를 악물고 참느라고 찬도는 목덜미를 와들와들 떨었다. 신경, 더욱 귀의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행여나 찬도야, 너도 하기를 기다렸으나 그것은 헛바람이었다. 마침내 찬도는 일어났다. 그리고 몰래 이불 밖으로 기어나와서 문을 연 뒤에 문 밖에 나섰다. 그리고 신을 신고 밖으로 막 뛰려 할 때에 어머니가 따라 나와서 그를 붙들었다. 그리고 손에다 무엇을 쥐어주었다. 50전이다. 뭘 나가서 사 먹어라. 찬도는 욱하니 울었다. 아직껏 하루 종일을 참고 또 참았던 울음이었다. 얘도 울기는 왜? 어머니의 태도는 다시 쌀쌀해졌다. 이 한마디뿐 어머니는 도로 들어가서 문을 절컥 닫았다. 아무리 어린 찬도일지라도 제 어머니의 하는 일의 의의를 알았다. 그것은 사람의 길에 벗어난 일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찬도에게는 그런 일을 하는 어머니가 천스러웠다. 그는 생활난과 정조라는 것의 가치를 비교할 만한 진보된 지식은 아직 못 가졌다. 하물며 제 어머니라는 사람과 생활난과 정조관념의 삼각관계를 이해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수천 년간 그의 조상들이 신봉해오는 관념의 여파로서 제 어머니의 하는 일이 지극히 천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았다. 그는 어머니를 경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행한 바 법률의 처분은 여기서 그 부산물로서 모자간의 위반이라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일을 해놓았다. 그 뒤부터는 모자의 사이는 차차 벌어졌다. 아들은 제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듣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들의 양해, 묵인을 바랐다. 그러나 아들은 양해하지 않았다. 아들은 차차 어머니와 이야기하기를 피하였다. 그것을 갚으려는 듯이 어머니도 차차 아들과 이야기를 피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로 피하려던 것이 차차 어느덧 서로 악으로서 대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변변찮은 작은 일로도 차차 제 아들을 몹시 꾸짖는 일이 많아갔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하게 되면
그것은 꾸중이나 욕설뿐이었다. 그러나 제 어머니를 경멸하는 아들에게는 그 꾸중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였다. 아들은 꾸중의 머리도 안 숙였다. 변명도 안 하였다. 대답조차 안 하였다. 못 들은 체하고 저 할 장난만 하였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더욱 성을 냈다. 그리고 발을 굴렸다. 그러나 아들은 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으로 유일의 대항책을 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미워서 그러하였나, 혹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그런 태도로서 아들을 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나. 이것은 알 수 없다.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이리하여 모자 간의 정해가 차차 없어졌다는 것을 알면 그뿐이다. 아들은 차차 집안이라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였다. 아침에 밖으로 나가서 어두운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차차 많아갔다. 그러나 찬도에게는 밤에나마 집에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돌아오고 싶었다. 이 사내 저 사내가 대개가 노동자가 이전에 찬도의 아버지가 행한 노릇을 하는 광경은 찬도에게는 보지 못할 노릇이었다. 영업. 가령 찬도의 어머니가 하는 노릇을 영업이라 부를 수가 있다면 나날이 번성해 갔다. 저녁 때 사내의 그림자가 그 오막살이에서 배지 않는 날이 쉽지 않았다. 낮에는 웬 노파들이 많이 다녔다. 젊은 어머니의 이쁘장스러운 얼굴과 애교와 박리담의 주인은 오늘날 이렇듯 영업의 번성함을 보게 한 것이었다. 찬도는 대개 낮에는 어디 나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갈 곳이 없어서 거리거리를 헤맸다. 그리고 공원에서 쉬었다. 점심은 대개 굶었다. 정 견딜 수가 없을 때에는 제 집 부엌에 와서 도적질하여 먹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그도 어느덧 섞여서 같이 놀 만한 소년, 그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는 어느덧 소매치기의 첫 시험을 축으로 하여 그 전의 생활과 거기 관련된 온갖 군잡스러운 문제는 잊어버린 것이었다. 소매치기와 절도, 이러한 위태한 사다리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갔다. 그러다가 17살 나는 해에 첫 번 형무소의 맛을 보았다. 형무소 안에는 많은 동지가 있다는 것은 이 소년의 마음을 더욱 든든히는 하였을 망정 손톱 눈치만치의 후회도 일으키게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무소는 이 소년에게 범죄 방법을 가르치는 한 학교였다. 형무소에서 나온 그는 역시 그것으로 제 밥벌이를 삼았다. 그것밖에는 다른 것을 취할 길도 몰랐거니와 다른 길은 사회에서 그를 받아주지도 않았다. 이리하여 범죄와 형무소, 이러한 행정을 밟으면서 소년기에서 청년기에 들어선 그는 마침내 살인 강도라는 듣기조차 무서운 제목 아래서 사형의 선고를 받게 된 오늘의 범행까지 지은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첫 여름이었다. 일 없이 공원에 앉아서 낮잠을 자고 있던 그는 누가 깨우는 바람에 상쾌한 졸음에서 깨었다. 깨어보니 그것은 며칠 전에 찬도와 같이 추록한 감옥 친구였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한 가지의 계획이 성립되었다. 즉, 어떤 집에 강도로 들어가 자는 것이었다. 찬도도 아무 뜻 없이 쾌히 승낙하였다. 아직껏 해보지 못한 범죄라 하는 것은 찬도에게는 매우 흥미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튿날 밤이 깊어서 어떤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서 찬도의 뜻밖의 일이 생겼다. 공범자는 돈을 다 뺏은 뒤에 준비했던 칼로 주인 부처를 죽였다.
그리고 유쾌한 듯이 칼을 휙 던져서 담벽에 꽂아 놓은 뒤에 휘파람을 불면서 나갔다. 여기서 물론 찬도도 그 공범자와 함께 달아나는 것이 옳을 것이었다. 그러나 찬도는 움쭉하지 못하였다. 눈앞에 보이는 피는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발이 붙은 듯이 눈이 멀찐멀찐 서 있었다. 공범자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는지 칼 맞은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한 칼에 죽었다. 그러나 근육은 아직 흐물흐물하였다. 피. 그것은 과연 괴상한 물건이었다. 거기에 커다란 충동을 받은 찬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정신을 수습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애쓰면 애쓸수록 정신은 더욱 어지러워졌다. 10여 분이 지난 뒤에야 그는 펄떡 정신을 차렸다. 동시에 아직껏 불같이 울어대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발로써 그 어린아이를 힘껏 찼다. 그리고 도망하려 뛰어나왔다. 그러나 그는 그 집 문 밖에서 순사에게 잡혔다. 순사는 어린아이가 너무도 우는 것이 수상하여 그 집 문 밖에서 동정을 엿듣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그 찬도의 경력을 이야기해오던 전 판사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제 말과 같이 공범이 있었는데 예심 조서 이하 초심 기록 아무데를 보든 다 저 혼자서 범행한 모양으로 됐지 공범의 이야기는 없거든요. 하기는 경찰서의 조사에는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늘 그것을 부인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제 입으로 내게 한 말을 듣자면 자기는 아무 세상 철없는 순진한 어린애를 죽였으니까 죽어도 싼데 자기는 어차피 사형될 터에 공연히 남까지 끌어넣어서 그 사람까지 죽이면 뭘 하느냐고. 그 사람 공범의 죄를 보자면 역시 10번 죽여도 싸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처자가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의 생각이 나서 차마 불어넣지 못하겠다고요. 피를 본다 하는 것은 과연 무서운 것이외다. 아직껏 아무 반성 없이 온갖 죄악을 범해오던 그 사람도 뜻하지 않은 피를 보고 그만 양심이 일어서면서 동시에 그런 고찰도 생긴 모양이지요. 그 사람은 제 경력을 다 이야기하더니 쓸쓸하게 웃으면서 이것은 결코 자기가 가명을 받고 싶거나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 허영심이랄지 죽기 전에 한번 이야기나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로 자기는 죽어도 뒤에 남는 가족이라는 것이 없으니 안심이라고 하면서 도로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더구나 그 찬도의 아버지에게 3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나였습니다. 그려. 내가 지방법원에 재직할 때에 그 사건을 맡아 했는데 내 생애 가운데 많은 과실상해죄를 처결했으니까 기억이 없을 듯하나 그 사건만은 그때의 지방의 장관이 마차에 취해 죽었다는 별다른 사건이었으므로 아직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 대하여 손톱 눈만치도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도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라에서 맡은 책임이요. 온 국민에게 맡은 의무인 이상에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찬도의 아버지도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지 않았겠지요. 그는
공소도 안 했으니깐. 그러나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이면에는 이러한 참극이 생겨났다는 것을 어떻게 뜻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그 이튿날부터 찬도의 가명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 운동이 효과가 없을 줄은 짐작은 했어요. 공범자를 드러내면 혹은 전 판결을 번복시킬지도 모르나 이것은 찬도의 의사가 아니니까 다만 찬도는 환경 때문에 못된 죄를 범했으나 잘 지도하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유일의 이유로 가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실패하게 된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판사를 사직하고 말았지요. 분명한 숫자를 모르지만 내가 형을 선고한 죄수만 하여도 20여 년간에 수천 명이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모르고 뜻도 안 한 비극과 참극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생각하면 속이 떨립니다. 내가 사직한 후 사흘 뒤에 찬도는 사형을 받았지요. 그때 입회하였던 검사의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 이름도 부르기가 벼랍니다. 찬도의 마지막 말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뿐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검사는 그 말을 회개한 제수의 말로 해석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자가 없으니까 죽어도 뒤가 근심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말이니 어디 가서 뜻을 판단해 달랄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내 해석이 오히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전 판사는 의견을 묻는 듯이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까지 김동인의 죄와 벌이었습니다.